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보류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에 환율도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상황인데 이 내용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7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의 공천 준비 상황과 정치권 분위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코너에서 살펴보고 여당 최대 변수로 떠오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 공천 그리고 사법 이슈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O 시범 경기가 오늘 막을 내리고 오는 토요일이죠. 28일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 돌입합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도 마지막 점검에 나서는데요.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함께 정리해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요. 이게 이 가격이었나 싶을 때 많으시죠. 먹거리 물가에 또 전월세까지 오르다 보니까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말 요즘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빠듯한 와중에도 나를 위해 딱 하나쯤 챙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점심때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고단한 퇴근길에 큰맘 먹고 잡아타는 택시, 또 혹은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즐기는 혼밥 외식이라든지 여러분의 작은 사치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변동성 장세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 급락을 딛고 국내 증시 다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2% 오름세 보이면서 5,500선도 다시 탈환해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사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란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내걸면서 시장 불안감이 극에 달했었는데 도량 하루 만에 공격 유예를 선언하면서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트럼프의 밀당은 이번에도 역시나 앞서 관세 전쟁 당시 보여줬던 이 전형적인 협상 패턴이죠. 타코 전략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보이는데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온기 풀어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상승세는 시간이 가면서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5,510.28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좀 한숨은 돌린 것 같은데 유가도 영향을 받았겠죠? 맞습니다. 치솟던 국제 유가도 크게 하방 압력 받았는데요. WTI는 90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도 장중 한때 10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갔는데 다만 신중론은 여전합니다. 협상 중이라는 트럼프의 말과 달리 이란은 대화에 나선 적이 없다. 트럼프가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정치적인 전략일 뿐이다 비판한 데다 공격 유예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기도 한 만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또 전쟁이 당장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파손된 에너지 시설들이 복구되는데 시간이 한참이나 걸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달러 역시도 곧장 약세로 돌아서면서 바로 전날 1,520원 선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큰 폭으로 내려서 1,490원에 장을 시작했는데요. 다만 유가와 마찬가지로 종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은 유가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잠시 억눌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고지에서 등락 흐름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다시
다시 1,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예고가 됐습니다만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줄까요? 네, 마침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집단한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탄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22%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이고요. 덕분에 출시 첫날에만 9,000개에 달하는 계좌가 개설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와 환율 안정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동 사태가 이제 우리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뭐 기름값에다가 뭐 어제 얘기했던 비료 요소에다가 나프타도 골치라고 하는데 나프타가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인데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대다수 석유화학 제품에 쓰여서 중화학 공업의 쌀로도 불립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터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골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일부 지역마트에서는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나선 것도 있고요. SNS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던 경험담들 줄을 이을 만큼 이 비닐 대란 조짐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검토에도 들어갔는데 하지만 산업 전반에 비닐과 포장재 등이 쓰이는 부분이 워낙 커서 생산 차질이 전방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퍼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데 생산자 물가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0.6% 올랐는데 벌써 6달 내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사태 여파로 석탄, 석유 제품이 4% 올라 오름세 주도했고요.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 지수도 전월보다 0.5% 높아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쉬이 넘길 수 없는 소식인데 문제는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튀고 있는 거라 이달도 물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전기요금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2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현재 수준에서 동결이 됩니다. 그래요? 예, 4월에서 6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1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최근 중동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실제 발전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정부 역시도 물가 안정 기조를 강조하는 만큼 동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냥 또 안도할 수 없는 게 가뜩이나 한전은 이미 200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만약 중동 사태가 길어져서 에너지 값이 지금처럼 널뛰게 되면 향후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전자산이라 부르는 금값이 한창 오르다가 요즘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값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국제 금시세는요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할 만큼 크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흔히 금값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말하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중동 전선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머리를 들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함과 동시에 인상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금의 투자 매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인 금의 특성상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수록 채권 가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렇게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부동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요 8만 건을 넘어서면서 약 9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특히 올 초와 비교하면 무려 4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데다 공시 가격이 올라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질 걸로 예상되면서 집을 내놓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가 눈에 띄고요. 성동, 마포, 용산 같은 한강 주변 지역도 매물 증가폭이 상당히 클 만큼 비거주, 고가 1주택 매물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전세 시장은 상황이 정반대인데 매물이 20% 넘게 줄 만큼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오르는 물가에 요즘 여러분들 일상의 작은 사치는 뭡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3375님은 저는요 시장 갔을 때 꽈배기 2개씩 사 먹어요. 살 걱정은 되지만 꽈배기는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사치는 해도 마땅하죠. 오늘도 시장 갑니다. 꽈배기 드시러요 하셨고, 6943님은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 가는 작은 사치가 있습니다. 뜨끈한 물에 들어갔다 사우나로 땀 빼고 마시는 맥주 한 잔, 한 주에 피로가 날아갑니다 하셨습니다. 3616님, 퇴근길에 소소한 간식으로 사 먹던 붕어빵이 없어지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셨습니다. 예, 요즘 뭐 호떡차도 사라지고 붕어빵도 사라지고 정말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9963님, 장 보러 갔다가 계산대 옆에 있던 3,000원짜리 노란 후리지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망설일 이유도 없어서 그냥 집어들었는데요.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해서요. 괜히 기분이 조금 나아진 걸 보면 이게 딱 현실적인 사치 맞죠. 예, 또 노란 후리지아가 또 굉장히 또 기분을 전환시키는 효과가 크겠죠. 네, 여러분들의 또 작은 사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운전하다가 작업 구간 자주 만나실 텐데요. 봄맞이 도로 정비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불편한 곳을 꼽으라면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입니다. 계양 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부근부터 10km 구간 답답합니다. 반대 판교 쪽 보니까 장수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서운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역시 작업 때문이고요.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여의도의 숨결, 살아있는 정치의 기록 인터뷰, 여의도 심장박동. 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이제 71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야의 공천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에서 다시 한번 운동화끈을 묶고 있는 분이죠. 복당과 함께 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그런 인사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 돌아오신 게 3년 만에 탈당 후에 복당을 하셨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와 있을 때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은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는데 예.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한 게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공자님 말씀인데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자. 저를 많이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의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자신이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많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모임 제가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아도 인터내셔널 비롯한 사기 피해자 지금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거주지도 인천 계양 을로 옮기셨잖아요. 네네. 그 현지 주민들한테도 인사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들 인사 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또 뭐 우시는 분도 있고 네. 고생했다고 주로 제 덕담을 많이 해줍니다. 네. 제가 또 송구스럽죠. 사실 이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3년이 넘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표정이 많이 편해지셨습니다만 네, 네. 2월 그 무죄 선고 나오기 전까지는 억울함도 많으셨을 테고 또 1년 가까이 이제 뭐 영화의 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줄곧 대표님께서는 이제 토끼몰이식 특수부수사의 직접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좀 견디기 힘들었다는 순간은 언제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내란 상황에서는 보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국회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좀 그 계엄군들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제가 1월 8일 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다시 두 번째 구속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계속 이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또 뭐 그때 소위 한덕수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그 매일매일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씨가 구속돼서 제 사동으로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때 나갈 때마다 요란한 경호처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밖에서는 막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고함 소리가 구치소까지 들려오고 그랬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네. 오히려 나의 상황보다 밖의 정치 상황 때문에 더 그게 고통스러우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4일 날 이제 8대 0으로 인용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 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서 그때도 멘붕에 빠졌는데 네. 국민들이 힘으로 이겨내고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석 탄원도 안 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난 좀 더 쉬었다 나가자. 아니 이렇게 지난 2월에 그 무죄 그 판결이 나올 걸 예측했더라면은 뭐 진작에 나와서 뭔가 나의 복권을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더라도 어차피 내 인생에 이렇게 쉴 시간이 또 나오기 어려우니까 엎어질 때 쉬었다 가자는 생각으로 머리를 좀 쉬는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검찰 개혁안을 보시면 물론 이제 원내에 있진 않으셨지만은 어떠셨어요? 큰 흐름을 잘 탄 것 같고 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유지되지만 드디어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이 만들어진 것은 역사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이거는 부족하다 싶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상 그 사법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특사경이라 그러죠. 그 행정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식업, 음식, 뭐 식품, 뭐 세무관계, 세무관계 각 행정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영역에 한정해서 사법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특사경이라 그럽니다. 네. 그럼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으니까. 특사경을 그렇죠. 관리했잖아요. 네. 그게 한 2만 명이 돼요 전국에. 그런데 이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또 경찰처럼 수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보직이 또 순환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법리 적용을 잘못 확대하든지 남용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한테 큰 피해가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당정청 간에 약간 다른 견해를 조율하면서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 생각이나 이것은 경찰의 모든 것을 맡겨놨을 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또 수사 혜택, 암장 등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여러 나름대로 검찰의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워낙 검찰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검찰에 당해보니까 검사들이 과연 보안 수사권을 요구할 정도의 자기들이 한 게 있는가. 관봉띠 띠지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박상경 검사인가요? 그 연어 파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검찰들의 행위는 자승자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그 좀 뭐 공소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이미 이제 합의되고 조율되는 걸 잘 뒷받침해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진행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미비점은 보완해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내 갈등은 좀 잦아들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법안 처리로 인해서? 남아 있죠, 갈등 요소가. 근데 저는 그런 갈등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은 발생하는 거고 그 갈등을 얼마나 이제 파국적으로 가지 않고 잘 수습하고 이제 조정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입당을 공천을 앞두고 있는 분이 뭐 사람이 당 대표한테 뭐라고 그래도 전에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으로서 그것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말할게요. 지금은 뭐 조심스러우신 건가요? 네. 말은보다 언급한 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소나무당 당대표로 있을 때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평당원으로서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당대표한테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공천 심사가 지금 앞두고 있군요.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묻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그건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심한 표현이라는 거 있습니다만 제가 판사님 앞에 피고인으로 서보니까 완전히 도마 위에 생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모든 권한을 칼자루 잡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 그 1인 1표제까지 도입했잖아요. 예. 그만큼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라고 표명한 만큼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죄 선고가 나기 전에 이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거기도 이제 뭐 대통령의 복심이 있다는데 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서운한 건 없으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다 또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또 큰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구상도 또 따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다 뜻에 맡기고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승복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인즉 계양을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섭섭해하진 않을 것이다. 이건 그때 가서 할 이야기지만 일단 제가 일관된 이제 방침은 우리 계양구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이고 아시다시피 부족한 저를 5선 의원 인천시장까지 만들어 주셨고 또 어려움에 빠진 이재명 후보를 받아서 2번이나 국회로 보내서 이 윤석열 검찰과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고 결국 정권 교체를 만들어 주신 곳이 계양구이기 때문에 제가 계양구를 여기 와서 또 떠난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많이 서운해했는데 그나마 이재명 이라는 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됐고 서운함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떠난다 그러면 계양구민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로서는 여기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단지 당이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결정하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발로 내가 계양구를 포기하겠소.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저에 대한 A도 아니고 계양구 주민에 대한 A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당 후사 차원에서 당에서 판단을 해준다면은 뭐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이 자리를 비운 연수갑이나 뭐 다른 곳으로 또 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원들은 당이 결정하면 승복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보안 수사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일관되게 보안 수사권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한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말씀드렸고 그게 첫 번째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독점적 청구권 기소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경찰이 통제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한다는 게 강제 수사가 무서운 거잖아요. 압수수색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 구속시키는 거. 그거를 경찰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고 이제 암장시키거나 이제 수사를 조작하거나 뭐 연기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게 보안 수사권을 주면 그게 해결될까? 지금 보안 수사권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캐비넷에 쌓여 있어요. 사건들이. 네. 오히려 보안 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보안 수사하겠지라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송치하고 떠넘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실무 검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차라리 책임 소지가 명백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고 그게 관찰이 안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철저하게 신상 필벌을 함으로써 저는 중수청이나 국수본이 통제되도록 내부 규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인사 요구권이라는 경찰에 대한 인사 요구권을 인사권을 아니 말씀하시는 보안 수사 요구권. 네. 그리고 이 검찰 이제 자체 내부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인사고과에 해야 한다. 반영을 해라라는 거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네. 그 여권 지지층을 A, B, C로 분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C는 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생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참고로 B가 B형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달리.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이제 유시민 그 작가님은 A는 가치를 지향하고 B는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크게 거칠게 분류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B로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가장 외롭고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 때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켰지. 제가 이익을 가지면 제 지역구까지 이재명 후보한테 양보하고 이 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게 이게 이익을 따른 행위였을까요? 가치를 따른 행위였을까요? 이거는 시청자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스스로 B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아니 P가 B형이라고. B형 남자라고. 네, P가 B형이지 나는 이익을 쫓는 B 부류 사람은 아니다. 아니 또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거칠게 탁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송 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친 이재명은 뭡니까? 얼마 전에 그 친 이재명 토론회도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뭐 어떤 개인을 보고 저는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까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떤 계보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지만 동교동 이너서클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지만 친노 이너서클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저도 친문이라고 그랬죠. 그때 친문이 아닌 사람이 어디냐. 광범위한 의미의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핵심 이너서클은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거기서는 저는 배제된 거죠. 다 배제되고. 친노 핵심이 저를 뭘 했어요. 다 배제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아무튼 그걸 지지해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당 대표 때부터 후보로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저는 망치 테러,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이 칼로 피습받는 테러를 같이 맞으면서 동명상련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송영길의 정책 노선과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미 FTA 강력히 찬성했죠. 대부분 그때 우리 민주당원들이 반대했을 때. 그다음에 제가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을 주장하면서 신한울 3, 4억이 건설해야 된다. 이 주장에서 얼마나 그때 미움을 받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연기금 주식 투자가 4%일 때 저는 25%까지 늘리자고 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종부세의 그 1가구 1주택은 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시키자. 그거 가지고 우총까지 열어서 제가 투표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예들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그래도 실용적 접근을 해왔다. 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과 상호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보기를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뉴 이재명이 갈라치기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그런 기미도 있고요, 일부가. 그러나 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진화 발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이 지지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 이걸 무슨 갈라치기로 이렇게 배제할 문제인가 쌓아 안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마운 분들이고 비록 윤석열을 찍었지만 속았다고 생각한 지금 장동혁의 저는 극우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잘하니까 지지하겠다 온 분들을 우리가 환영해서 쌓아 안아야 될 대상이지 내 밥그릇 뺏으러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부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합리적 보수를 포기한 극우 세력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의 윤 어게인 세력들이 너무 못하니까 그 빈 공간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부터 중도 보수를 쌓아안겠다. 그런 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하신 발언이 또 네.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 네. 2002년 대선 당시에 친문 세력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고 선거운동도 안 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고 최민희 의원도 뭐 SNS에 뭘 글을 썼더라고요. 네. 최민희 의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친문을 말한 게 아니고. 그럼 친낙계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낙연을 지지한 분들이 친분들이 일부였으니까요. 그 분들의 일부가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난 일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또 친명이다, 친문이다 해서 이게 또 양상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은 유시민 작가께서 가치는 A, B는 이익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치를 가지고 이재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뚫고 그때 당시 주류였던 친문에 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재명을 지키고 지지해왔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려울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기는 있다?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B그룹은 이익을 쫓아서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이재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재명에 돌을 던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그게 좀 대비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청와대 이런 데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이재명을 지키고 지지해 온 거잖아요. 그게 이익을 쫓았을까요? 사실 제가 얼마나 이재명이 이지매를 당했습니까 그때. 그때 전해철 후보하고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네. 전해철 씨가 그때 실세 중에 실세였잖아요. 네. 모든 경기도 현역 의원들 도의원들 전부 줄 세워가지고 출판 기념회 그 체육관이 꽉 차게 모였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안 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모든 의원들이 갈 때는 안 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렇게 이재명을 고립시켜서 경기도지사 저거를 권력을 이용해서 줄 세우는 거나 이게 나는 싫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갔습니다. 이익을 쫓으면 거기서 눈도장 찍으러 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네. 실세가 전해철이었는데 저는 안 갔어요. 네. 나는 이재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이익을 쫓은 행위였습니까? 제 행위가? 저는 오히려 가치를 쫓았던 행위다.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실 때도 분명 불리할 거라는 건 알고 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 역시 이재명 지금의 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개인을 지키기보다는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민주당의 자존심이다. 어떻게 집권 여당을 했던 이 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하나 못 내가지고 전정 근거가 있는가. 나부터 단기 필마로도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동시에 그게 이제 내 계양구로 이재명 대표를 모셔서 지킬 수가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혹시 고민정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뭐 잘 다 이해합니다. 네. 네.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니 그 전날 제가 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장모상에 제가 가서 고민정 의원하고 반갑게 약수도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다 정치인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죠. 저는 다 이해합니다. 네. 앞으로 이 당과 네. 또 정부와
청와대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지금의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렵고 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시대에 지금 이러한 전쟁 속에 우리나라 지금 이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고 이런데도 크게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이란 분이 자신을 국민의 종으로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10초밖에 남지 훌륭한 않았습니다. 태도인데 이 소중한 정권을 잘 지켜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갑시다.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일기예보 먼저 챙겨보는 분들 많으시죠? 기온이 어떻게 되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또 황사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입을 옷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발음상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지방의 날씨를 말하면서 서울지방, 충청지방 등과 같이 발음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올바른 발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엔 서울지방, 충청지방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 방송을 들어보면 한강에 있는 다리를 가리켜 한강다리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한강다리라고 된소리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갖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뒷단어의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 한강다리는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지방 한강다리라고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한국어에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안 좋게 여기고 되도록 된소리를 내지 않고 발음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된소리로 발음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4월 중순처럼 포근한 봄날입니다. 다만 공기질은 탁하고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서쪽 지역과 영남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특히 경북과 대구, 울산과 부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울산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북동풍을 따라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대기 정체로 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과 광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기 쉬운 날씨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광주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 습도는 32%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오부제를 도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면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한국보다 높은 선진국의 주택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철저하게 설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담합이나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적발된 기업은 최대한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규유착 의혹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의혹 규명을 위해 한국근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7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1.1%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자마자 한국을 다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공천 갈등은 격화되고 있고요. 여권은 이른바 유시민 ABC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내용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유가, 환율, 금리 변수에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선 버틸 수 있을지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고요. KBO 시범 경기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정규 시즌 개막을 하는데 또 월드컵 축구대표팀도 마지막 점검에 나서죠.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컷오프 됐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정현 공관위원장 속내는 뭡니까? 뭐 미략설도 있고 뭐 장 대표도 뭐 말릴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를 놓고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좀 거대한 전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나름의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의힘의 윤리조차도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됐다라고 하지만 전혀 독립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봐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여러 그 공천과 관련된 업무 추진이 장동혁 대표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죠. 또 임명권자도 주호영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텐데 무엇보다 사실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선거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 당의 명운을 걸고 아마 승리를 위해서 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진수 후보를 만약에 후보로 올렸을 때는 당내의 여러 명분이 떨어지면서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식 속에서 이진수 후보와 또 주호영 의원을 동시에 컷오프를 시키는 예상 밖의 수를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나갈 명분이 훨씬 더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대구에서 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자리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을 더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까지 좀 들어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어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좀 한 결과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여러 차례 사실상 경고성 이 발언도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했어요. 예. 그런데 뭐 여성, 새 얼굴, 새 인물, 신진 이러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그러면 염두에 둔 것인가?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 했는데 같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주호영 의원을 날리려고 컷오프 시키려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는 수단이 필요했나? 라는 해석이 일단 정치권에서 나오고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도 반발합니다. 이걸 본인에 대한 뭐 능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교통정리가 비교적 용이하죠. 왜냐하면 지금 컷오프에서 살아남아서 경선을 거쳐야 되는 이 예비 후보들은 다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러네요. 최은석, 윤재욱, 추경호. 추경호.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는 어쨌든 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권 이 출입하는 기자들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발 수위가 상당히 낮았던 거 아니야? 사실상 주호영 후보는 어쨌든 기회를 안 주려고 했던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의중이었구나.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그날 대구의 의원들 만나면서 공정한 경선관리 대구시장 하겠다고 맞아요. 약속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죠. 예, 저녁에. 같은 날.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다른 거야 뭐야? 아니면 장동혁 대표 그 어떤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에 이정현 위원장이 전화를 한 20분간 장동혁 대표랑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속내도 참 오리무중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말고는 생각 없다. 컷오프 취소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양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공존하겠죠. 뭔가 이진수 후보를 어떤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로 지금 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내부 조정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은 하고 있는데 그 강한 반발의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실제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재보궐 지역에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노래 제목에 비하자면 나를 잊지 마세요처럼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려고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뒤에 한 문장이 살짝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궐 요청받으면 생각은 해보겠다. D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갑자기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아니 그래서 워낙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TK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라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TK에서 벌어지는 선거가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이진수 후보도 컷오프 자체는 뭐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다음 어떤 정치적 행보를 놓고 본다면 아마 재보궐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본인이 반드시 공천돼야 된다라는 나름의 어떤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읽힙니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어느 정도-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진숙 후보를 경선에 올리거나 후보로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무소속 출마의 명분이 생겨서 사실 대구 지역에 계신 우리 유권자분들이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것은 당을 떠나야 되는데 그 당을 떠날 만큼의 당내에 어떤 누적된 명분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진숙, 주호영 두 분을 동시에 컷오프했기 때문에 전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전 무소속 출마의 명분이 상당히 떨어졌다. 전 나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주호영 의원이 사실 한번 이제 컷오프가 의원,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됐을 때 가처분도 내고 무소속 출마해서 생환했거든요. 예. 한번 그런 공식을 거쳤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때 가처분 때는 그 룰 관련해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원에서 그래서 받아들여졌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떤 기준 뭐 이런 거라기보단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법적으로 다투기도 사실 용이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때는 그 지역 구민분들의 어떤 좀 지지 이런 게 확인되니까 본인도 결단을 정치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대구시 단위로 확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인이 장담해가지고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 분들이 국민의힘을 아끼고 지지해 주시는 그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보다 주호영 의원을 아무리 육선이고 하더라도 더 눈여겨봐서 지지할 거다. 이렇게 대구시장 승리도 이 장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감내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상당한 할까? 부담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나오는 게 한동훈과의 연대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대구에 그 빌 때 당연히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대표가 나갈 거 보궐에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수성갑이고 거기가 좀 유리한 거 아니야라면서 연대설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걸 바라는 건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아닐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부분도 이제 이게 논리적 어폐가 있는 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주고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또 광역단체장 출마를 하려면은 주호영 의원이 배지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에 이제 수성갑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면 그렇죠. 본인은 아마 그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또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본인은 배지도 내려놔야 되고 무소속으로 그 대구광역시라는 큰 광역단체장 선거를 떠야 되는 부담과 더불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수성갑 지역 정도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가 그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배신자론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절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만 이익을 보는 구조고 주호영 의원은 나름의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저는 그러면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내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한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희생할 이유가 왜 있겠느냐. 전 그런 차원에서는 주호영 의원도 이미 명분적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선을 가지고 문제 삼기는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 한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저는 별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장 변호사님, 이런 그 대구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까? 아무래도 정말 다른 주자가 나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결단을 그렇게 내리면 표는 쪼개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반사 이익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짚어주신 대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저희는 일단 후보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야지 이제 그렇죠. 대구시장에 지금까지는 지금 공천 작업 중에 예비 후보로 신청하신 분도 안 계실 정도로 험지 중에 험지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요청을 받았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쪽 말씀을 듣더라도 이거 나한테 이제 선택지가 없다. 나에 대한 이 요청을 좀 마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민주당 이 당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이건 승리까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이러려면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되고 그 시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적임자는 김부겸 전 총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겠고 본인도 사실상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번 주 안에 뭔가 출마 선언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거의 뭐 99%는 그런 김부겸 전 총리가 같습니다. 등판할 것이다. 지금은 나온다 안 나온다 중에 나온다에 거의 말씀 주신 그 100%의 수렴하는 수치로 여기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제 김 전 총리 측에서 뭐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네. 몇 가지 조건들을 좀 맞습니다.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선결돼야 나온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집권 여당으로서 약속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 대구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분들의 이제 열망이니까 만들어달라 중앙정부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일단 우리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접근해 가자라고 하면서 대구 시민분들도 설득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이 여당의 소속 구성원이고 그러니까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성과로 그리고 당에 중앙정부에 본인의 출마 연계지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역 유권자분들을 설득시키는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통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국가 3단과의 어떤 교통 연결고리 이런 큰 로드맵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컨셉은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 이 민생을 위해 그리고 정말 경제를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 내려달라. 지금 정청래 대표도 낙후된 대구에 누가 가는 게 좋겠는지 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낙후됐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부분을 대구 시민분들이 집권 여당의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충족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변수입니까 아니면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마 김부겸 전 총리까지도 신경 쓸 아마 겨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국민의힘 상황을 차치하고 저 김부겸 전 총리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보자면. 결국 대구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을 좀 제가 소개를 하자면 네. 대구가 GRDP가 전국 꼴찌입니다. 발전에서 좀 열애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구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항상 대구시장의 자리는 이용하고 다 대권이나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좀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그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대구시장이 당선이 되면 아마 대구에서 최초로 지금 민주당 출신의 맞습니다. 시장이 되니까 네. 아마 단번에 이제 또 대권 주자로 우뚝 설 거거든요. 그러면 또 4년도 채 안 하고 또 이제는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지역을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상대의 대진표가 짜져야 이길 수 있어야지만 나갈 것 같다라는 지금 인상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지금 이번 선거의 의미가 대구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윤 어게인으로 갈 거냐,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과거를 선택할 거냐, 미래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대구의 선택을 요구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럼 민주당도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럼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 아니라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런 후보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건 지금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일 대안인 김부겸 전 총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대구 시민들에게 더 한 분이라도 설득하는 노력을 저는 하루가 급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은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민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622님께서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구서 누가 되든 실업 청년이 너무 많다고 대구에 사는 저로서는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의 좀 마음을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분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네요. 제가 대학원을 경북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대구에서 살았고 또 군 생활도 제가 TK 지역에서 해서 정서를 잘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10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 발전이 더디고 그동안에 늘 후순위에 있었던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뭐 내부 싸움 한다고 치고 그럼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 민심을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담아낼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뭐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루라도 빨리 그럼 대구에 더 내려가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윤어게인을 선택할 것이냐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를 저는 묻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더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 알고 보니 TK. 학교를 제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정서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ABC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뭐 누구는 뭐 전통적인 지지자, 누구는 또 이익을 쫓는 자, 누구는 이제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눴는데요. 앞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두 분은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작가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민주당 당원이었던 분이 소위 말하는 ABC 그룹 중에 B 그룹은 이를테면 뭐 대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정책의 어떤 효능감 그리고 일을 하는 그 유능함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시게 된 무료 뭐 그쪽 이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B라고 지칭되는 그룹도 소중하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제 당원분을 봤어요. 그게 민주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오래 지지하셨던 분은 노무현과 문재인과 이재명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시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민주주의를 일궈내고 독재에 좀 투쟁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민주당 안에 흐른다는 그 자부심으로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공고하고 견고한 지지층들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의 더 새로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대통령의 유능함으로 민주당에 눈길을 주신 과거에는 크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런 분들은 당연히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어서 이 부분을 뭐 유시민 작가도 뭐 나쁘게 본인이 지칭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혹여나 뭐 이익 뭐 이런 표현을 썼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눈길을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뭐 두려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평가가 나온 것이지 A, B, C 전부 뭐 민주당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이고 한 분이라도 놓쳐선 안 되는 분들이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유머를 취하면 신인규 변호사는 혈액형이 뭡니까? 저는 이제 타인에 의한 분류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저는 그냥 요즘에 N인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뭐요? N인규. 유 이재명의 N자를 따서 N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ABC 아주 화두가 아주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래와 희망과 대안이라는 아젠다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논쟁은요 과거와 퇴행과 구태를 떠올리게 하는 그 논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ABC라고 하는 세 개의 분류를 합니다. 그래놓고 분류를 말하는 유시민 전 장관은 A에 속한다라는 뉘앙스를 내고 있고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A라는 게 다 좋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같은 분은 정치 혈액형이 본인이 A라고 하면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선악구도로 나눠가지고 나는 선이야 라는 하나의 이건 선민의식을 지금 굉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오만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하나 더 걱정되는 건요. 아까 저희가 대구 선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구에 계신 분들은 A입니까 B입니까? 그렇게 치면은 어떻게 더 이재명 정부가 확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식의 분류법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순혈주의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확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 확장의 문 입구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서 있으면서 티켓 검사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 통합과 확장의 방향과는 완전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말씀을 빌리자면 친명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누가 지금 친명을 파리하고 있는 것이며 누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돌을 던지고 있는지 저는 그 기준에 의하면요.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런 분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그 속내는 뭘까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요. 뭐 정치권에서는 뭐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 거 아니야? 누굴 뭐 두둔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해당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에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통 지지층들을 잃기도 했었고 뭐 이를테면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았을 때 그건 뭐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예시 중에 하나기도 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어보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층을 어떻게 견고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새 지지층이 유입되는 현상인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진단을 할 것인지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큰 스피커니까 아 이분은 또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데 이제 짚어주신 대로 그분들은 마치 이해에 따라서 표변하는 것처럼 읽히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런 이제 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거를 이제 현상으로 여러 언론에서 뉴 이재명이다. 뭐 새로운 현상이다라고 하다 보니 그거를 좀 진단하고 분석하는 과정 중에 원래 도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담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거칠게 이걸 정말 표로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 맞아? 왜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해? 라는 이런 비판은 나오지만 아마 현상을 진단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작가로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은 아마 아니었다. 그런 의도는 처음부터 있진 않았을 근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이야기를 할 때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하면서 갈라치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저서는 ABC로 나눌 때는 또 갈라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착한 구분법, 남이 하면 차별과 배제의 언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선악구도로 너무 본인들을 선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논쟁에서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왜 등판했을까. 호칭은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작가가 이런 식으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발언을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칭은 작가라고 쓰지만 여전히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민주진영의 어떤 많은 지지자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기반해서 어떤 모종의 지금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 김어준 일병 구하기 같거든요.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그동안에 뭐 합당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중단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뜬금없는 주제를 던져놨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도 출연해가지고 뭐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그 지원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좀 감소되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 김어준 씨를 좀 돕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참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의심이 만약에 불쾌하시다거나 피하고 싶다면은 저는 작가의 본연의 역할 또 우리 사회의 미래와 희망과 어떤 대안을 던지는 역할을 더 원로로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지지층 확장에 대열해서 입구에 쓰셔가지고 티켓 검사 좀 하자. 너는 A냐 B냐 C냐. 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작가의 본연의 역할 책도 곧 나오는 것 같은데. 인사이트를 많이 좀 우리 사회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ABC 구분법 같은 것은 저는 과거 퇴행적 논란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중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새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가 됐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변호사님.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뭐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수사도 대단히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무리했다라는 게 뭐 감사 결과나 여러 이제 그 경로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패턴과 방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저는 대장동 사건은 개인적으로 판사의 이 한마디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영장실질을 받았잖아요. 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때 판사가 검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자체의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사를 피해자로 해서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검사님 물었다는 겁니다. 네. 검사가 찾아보겠다라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료를 못 냈으니까요. 끝까지 못 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요 세 글자를 빼면 이 수사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위례 신도시라고 그 당사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녹취를 윗 어르신이라고 해서 마치 그 윗선의 정치인을 뭔가 이렇게 겨냥하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이 뭔가 검은 돈이 간 것처럼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중수청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어느 수사
수사기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로서는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거를 정파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수사 이 관행과 관련해서 나쁜 관행과 전례가 남는 것인데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록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권의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 얘기 듣고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예, 저도 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전제가 검찰권의 오남용과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 그 검찰권이 사유화된 문제,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 검찰이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 검찰권의 칼을 휘두르면서 많은 정치인들, 또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런 조작 수사의 피해자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저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제도개혁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올해 10월까지 아마 하게 될 텐데 이제는 좀 정치적 구호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성공한 개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 국정조사가 좀 빠르게 정리가 돼서 저는 매듭이 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애닌규다운. 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증권창구. 어서 오세요. 안개 속 같은 시장의 맥락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윤 부장의 증권창구, 경제만능 치트키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힘차게 문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간이 콩알만해졌다가 조금 더 위안이 됐다가 네. 변동성이 굉장히 뭐 아시는 것처럼 커져서 투자자분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는 건 위험하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시장에서 위험하다는 건, 리스크는 가격이 떨어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변동성을 얘기하거든요. 변동성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미국과 이란 뭐 이스라엘 관계인데, 사실은 이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인 거죠. 아니,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렇게 일희일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워낙 큰 일이어서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비단 뭐 국지전을 떠나서 유가라든가 아니면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확성이 더 커진 거죠. 네, 오늘 그 고민을 우리 이 교수님께서 조금 좋습니다. 덜어주셔야 할 텐데, 네. 우리 지난 1년 뭐 가까이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변동폭이 컸단 말입니다. 네. 지난 11개월 정도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질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일단 뭐 사후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한 가지 전 개인적으로 확실한 건 발견됐어요. 뭐냐면 일종의 바닥이 생겼다. 바닥? 네. 코스피 지수 5,000이라는. 그래서 5,000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이제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대외 변동성이 커서 변동성은 엄청 커졌지만 예. 왜 바닥이 형성됐냐면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외국인이 사든지 기관이 뭐 팔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인데, 그걸 계속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있어요. 아니, 개인들은 엄청 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할 때. 그렇죠.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은 사실은 뭐 딱지가 안 붙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좋은 돈이고,
한국의 국민들의 돈이라고 해서 나쁜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그런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오른 게 아무 근거 없이 올랐다면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조치, 정상화 조치들,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배당도 증가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늘어나고 있고 지배구조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에 기댄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측치가 올해 최고 그러니까 지금 상장 기업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추진치가 최대 700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들 말고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 이유가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다. 그런데 거기다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빠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의 지점은 어디냐? 전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생기는 거죠. 5천이 바닥이야? 그러면 이제 계획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닥이 없다고 하면 계획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빠질지 예측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 뭐 매수의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뭐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확률이거든요.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확률인데 주가가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은 정확히 50%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위가 조금 열려져 있고 밑은 5천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5천이 가까울수록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되니까 5천이 가까워 올수록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근데 이게 100% 맞지 않을 수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갖고 간다. 사실 이게 대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 같으면은 말씀하신 거에 좀 위안이 될 텐데 지금은 이게 또 중동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없으면 그냥 뭐 계속 산다든지 한 번에 왕창 산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갖고 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5천에 가까울수록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여러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근데 이게 또 개인마다 다르죠. 전 주식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주식이 많은 분한테 해당되는. 대신 꼭 계획은 세워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 건지 계획. 쉽게 말해서 손절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시해 드린 게 5천 밑으로 떨어지면 일정 부분의 손절매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7천 전망도 있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7천까지도 갈 것이다. 이거는 유효한 겁니까? 그럼요. 당연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기간의 문제긴 하지만 더 이상이 갈 수도 있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그래서 위는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위도 닫혀 있고 밑으로가 열려 있으면 계속 팔아야죠. 주식을. 그런데 반대니까 지금은. 네. 9775님께서 지금이 타이밍이지만 50대 50이라고 하시니 그래도 불안감에 망설여지네요. 잘 가던 주식도 제가 매수하면 내려가는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예요. 매일 사면 그런 현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샀으면 오늘 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트럼프 5일 동안은 뭐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야 이거 오늘 주식 많이 떨어지겠는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제 계획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야, 그거 불안하지 않아요? 주가를 요즘 같이 예측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대로 계획은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난 주식을 안 살 거야.
그러면 주식 안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세워드린 계획대로 난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 50%는 주식을 사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나눠서 사고 나머지는 현금을 갖고 있겠다. 네. 그러면 주식과 주가에 상관없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계획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계획만 있으면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수영을 못해서 무서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실 수 있고 내가 계획만 있으면 바다를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바다가 엄청 재밌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는 말씀이죠. 방법과 계획. 방법과 계획. 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뭐 국제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 같은 이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근데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에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뭔지를 골라내야 됩니다. 전 지금의 핵심 지표는 당연히 유가와 금리다. 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뭐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은 최대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데 유가가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방향성이 보이면 이제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지금 뭐 유가가 금리하고도 연결되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우려가 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가가 오를 때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과 네. 두 번째는 비용이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사서 물건값이 오르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비용이 인상돼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중동의 문제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의 어떤 침공과 이런 전쟁 이슈들이 더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증시에는 어떤 가장 우려가 생길까요? 그게 너무 안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더 오르면 그러면 물가가 거기에 따라서 오를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거에 따라서 만약 기준금리를 올리면 바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짧을수록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건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3059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따라 들어가기 무섭기도 합니다.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오른 종목.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까처럼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왕창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산다. 대신 내가 가진 현금의 100%를 사지 않고 예를 들면 50%나 60%나 70%는 산다. 이런 계획으로 매수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변동성이 클 때는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조언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 빚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대출 받을 거나 아니면 신용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계획대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팔지 못할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기를 사람들이 아주 쉽게 기회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있는 시장에서는
최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 대출 일으켜서 안 산다.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 네. 이거거든요. 이걸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야, 뭐 주식시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가, 코스피 지수 뭐 7,500, 8,000 전망하고 주가가 더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전망하고 그렇게 전망해서 주식 사자마자 하는 게 이렇게 화끈한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예측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 뭐 미국의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이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사기꾼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계획과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런 방법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빚내서 사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분할해서 접근하는데 현금 비중을 반드시 가져간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니 그럼 돈이 없는데 이런 뭐 그동안에 좋은 장에서 이거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해야지 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네. 나는 지금 가진 현금은 없고 이럴 때 그러니까 포모라 그러잖아요. 네.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은 못했다. 네. 근데 돈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기 좋은 시장이 올 수도 오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네. 이건 리스크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전쟁도 이제 끝나고 그리고 정부가 이런 어떤 주식시장 개혁 조치도 계속하고 반도체 이익도 잘 나온다고 확신이 들고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투자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 위험을 다 내가 안으면서 특히 그런 분들이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률 높은 시장이 오거든요. 반드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100개 종목이 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80%가 하락합니다. 그럼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4천에서 5천, 6천까지 오르는 시장은 100개 종목에서 85%가요. 상승했어요. 네. 그럼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때는 좀 용기 있게 투자할 시장이었죠. 근데 그런 시장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려야 된다, 투자는. 언제까지? 자기가 가장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네. 야구.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장이 반드시 옵니다. 이정님께서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욕심을 내게 되네요. 욕심을 못 버리네 하셨고요. 2311님은 예측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실현하라 받아 적으신다고. 네. 그러니까 욕심의 근원을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욕심은 어디에서 올까? 그건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아까 그분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어디에서 생겼냐면 비교해서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서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나의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나만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참 근데 그 욕심 버리기가 쉽지는만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 않죠.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지금 이 시기 이렇게 투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맞는 계획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격에 쫓아다니지 말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이럴 때는 뭔가 해야 될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관심을 두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고민해야 한다. 네.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격이 빠진다고 물타지 않는다. 추가로 계속 사지 않는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주가를 계속 보고 있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 보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인과관계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대신 기준을 가져야죠. 난 얼마만큼 더 떨어지면 일종의 어느 정도 팔 거야. 그러면 그 가격대 전까지는 너무 주가를 막 자주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전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죠? 오늘 이광수 교수께서 해주신 이야기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식 투자하실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부장의 증권창구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짜릿한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봅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오늘도 믿고 듣는 두 분의 조합, 박지훈 변호사, KBS 스포츠 PD, 정원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미국 잘 다녀왔어요?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팀이 준 열기를 예. 간직하고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본 그 WBC 8강전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전에 도쿄돔에서의 분위기,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랄까 약간 홈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응원 관중들 워낙 많았고 대만 관중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서요. 우리 90% 정도 박지훈 됐었어요. 변호사가 또 얘기해 줬어요. 예, 그래서 제2의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이어서 우리나라 이 팬들이 응원 열기가 조금은 식을 법도 했었는데 호주전에서 워낙 극적인 승부를 펼쳐졌기 그랬죠. 때문에 그 여세가 또 이 마이애미까지 이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애미에 갔더니 여기는 제2의 그 남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니카, 베네수엘라에서 온 팬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 팬들의 또 응원이 또 일본, 대만의 응원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 특유의 그 흥이라든가 그런 열기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그 응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특히나 이런 돔구장 같은 경우는 응원 소리라든가 이런 게 다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상황이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이 11일에 출국을 해서 13일 현지 시간 13일에 경기를 치른 거거든요. 네. 시차 적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나갔는데 이 연습 배팅 때부터 이 도미니카 선수들의 어떤 그 파워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도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시아 이 C조 예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개막하잖아요. 박지훈 네, 변호사. 지금 토요일부터 2시에 뭐 잠실, 대구 지금 뭐 여러 5개 경기장에서 지금 개막을 합니다. 시범 경기 때부터 뭐 관중이 대단했다면서요?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몇 군데 시범 경기 좀 다녀왔어요? 예, 관람을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실 관객들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었는데 지금 작년까지 한 7만 정도가 그 기록이었어요. 네. 지금 8만이 넘어가 버렸어요. 8만 3,584명. 그래서 지금 역대 1위가 됐습니다. 네. 좀 전에 말해서 WBC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네, 이게 이제 뭐 정규리그까지 쭉 가겠죠. 저는 이게 한 1년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야구 보면 맞습니다. 국제 게임을 잘하면 그의 야구가 또 인기가 됩니다. 네. 8강 간 게 좀 크다고 보고 올해 야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현우 PD 올해 어느 팀을 좀 주목할 만합니까? 일단은 지난 시즌의 우승팀이었던 LG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최영우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2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이글스 역시 지난 시즌 준우승에 이어서 강백호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타선에서의 무게감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산은 올해 어떨 것 같아요? 두산도 근데 지금 시범 경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전반적으로 타고 투자의 분위기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모든 팀들이 다 5점대, 6점대 찍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갔죠 이번에? 네, 박찬호 선수의 합류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자책점이 지금 3점대를 마크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좀 뭐랄까 공인구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투수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등판했던 곽빈 선수 어마어마합니다. WBC에서 큰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이전과 또 한 단계 더 스텝업한 제 그런 느낌으로 눈에도 들고. 곽빈 선수 눈에 띄더라고요. 그 도쿄돔에서도 157, 158. 그렇죠. 우리 선수 중에 그렇게 던진 선수가 곽빈 선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네, 150을 넘긴 선수 자체가 뭐 고우석 선수나 곽빈 선수 이 고우석 정도밖에 선수도 없으니까. 마무리 가까웠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삼진 잡는 모습이 그때의 구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공인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탱탱볼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네. 좀 잘 맞는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공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래 되면 투수력이 약한 팀은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건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뭐 지금 질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두산 나쁘지 않다. 네. 두산 괜찮다. 5강 가능하다. 5강 가능하다.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4강을 점쳐보고 있습니다만 시범 경기 1위는 롯데가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롯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11번째 시범 경기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단독 1위로 마치는 게 무려 8번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왜 롯데는 시범 경기 초반에 이렇게 잘하는 걸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 이런 예전 시즌과 좀 다른 것이 사실 시즌 초반을 앞두고 좀 악재가 있었잖아요. 선수단의 어떤 도박 사태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어떤 이런 악재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낸 점에 있어서는 이전의 성적과는 좀 다르게 유의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군 퓨처스 리그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 웨일즈 구단이 새로 창단했어요. 네, 맞습니다. 울산 문수야구장을 홈으로 해서 울산 웨일즈가 창단을 했죠. 롯데 2군과 이제 첫 경기를 펼쳤는데 역전패를 7대 9로 역전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코어를 가져간 측면이 있고요. 3연전 모두 내주긴 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패기 있는 경기들을 보여줬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2군 팀과 견주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내일 마산 NC전에서 다시 첫 승에 도전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웨일즈에게 과연 첫 승을 헌납하는 팀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외국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번 호주 WBC 대표로 나왔던 알렉스 홀 선수가 울산의 외국인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퓨처스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아시아 쿼터 혹은 대체 외국인 자리를 1군 무대에서 노리려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네. 이번 토요일 그 개막전 네. 대진 어떻게 됩니까? 자, 잠실에서 기대가 됩니다. 기아하고 두산이 붙고요. 그렇죠. 대구에서 LG 삼성, 또 사직에서 하나 롯데. 이 세 경기가 아주 인기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특히 빅매치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다들 1선발을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려고요. 어디를 갑니까? 잠실 경기 갑니까? 잠실 갈 생각인데 조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조금 걱정을 하긴 하는데 잠실은 저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KBS는 이제 대구에서 열리는 경기 개막전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ETV로 맞습니다. 네.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이 아시아 쿼터 외국인 선수 제도 개편이 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대부분 투수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계 투진이 예전보다 좀 많이 팀별로 든든해졌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경기 후반부에 가서 역전승이 많았던 KBO 리그 특성상 이 경기 후반부 역전승을 많이 줄이는 팀이 상위권에 자리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치 클락도 짧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주자 없을 때 있을 때 모두 짧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구 반발력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수들이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에이스 투수들의 이탈이 좀 많습니다. 네. 원태인, 문동주 그리고 김광현 선수도 수술을 받기로 하면서 이 에이스의 자리를 각 팀마다 어떻게 메꾸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투수가 이제 던지는 그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스위치 클락이 얼마나 짧아졌습니까? 지금 이제 23초입니다. 주자가 있을 25초였는데 2초가 짧아졌는데 실제로 경기장 가보면 금방 갑니다. 그 시간. 금방 가요. 그 25초쯤에 던지거든요. 맞아요. 그 선수들이 그게 맞췄는데 또 다시 2초가 빨라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올해 좀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볼되거나 아주 컨트롤 무너지는 투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멘탈에 영향을 굉장히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또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컨디션 궁금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 소식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작년에 왔을 때는 거의 뭐 중간에 합류해서 13경기 정도에 12골 4도움을 했는데 지금 9경기 하고 있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최근까지 한 8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네. 에이징 커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이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다. 뭐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조금 눈여겨보면 골도 넣고 도움은 또 괜찮거든요. 도움 7개 하고 있거든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우 PD,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컨디션은 어때요? 이강인 선수 발목 부상 때문에 좀 홍명보가 마음을 졸였을 텐데 다행히 휴식이면 충분하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이 황인범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아예 낙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황인범 선수를 대체하는 카드 지금 1년째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황인범 선수를 좀 보좌하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좀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이번 유럽 원정평가전 2연전에서 홍명보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경기가 언제죠? 첫 경기가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경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8일 날. 네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맞붙고 마지막으로는 4월 1일에 오스트리아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준 변호사, 정현우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